김호준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사저로 돌아간 다음 날 면담을 나온 한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거실이 추운데 보일러가 안 되는 것 같다. 몸이 안 좋으신 것 같다. 사저 수리를 급히 했다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수발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 가사돌봄 예산을 올해만 73.7%를 줄였고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 예산 역시 21.1%를 줄였으며 전국 6만 4천여 경로당의 냉난방비를 작년에는 310억, 올해는 300억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냉난방 안 되는 경로당이 죽겠습니까? 아니면 거실 수리만 하면 되는 사저가 죽겠습니까? 최순실과 경제공동체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강남 한복판에 사저만 실거래가가 50억 원을 호가하고 신고된 예금만 10억대인 박 전 대통령이 거실이 추워서 아프다는 식의 이야기는 못 들어주겠네요. 곧 아프실 예정이란 예언을 한 게 아니라면 말이죠.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아프실 예정인 것 같다고 제가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건가요? 네. 자, 뉴스를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검찰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환 날짜를 통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총 13가지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처음 보는 뉴스에 뭐냐면 언제 소환을 언제 하겠다는 소환 통보를 예고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은 소환 통보를 하면 소환을 며칠 날 하겠다는 게 이제 거기 날짜가 나오죠. 나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소환 통보 자체가 예고인데 예고를 예고한 거예요. 예, 그렇죠. 소환 통보를 언제 하겠다고 미리 예고하는 거. 저는 이런 뉴스는 처음 봐요. 네. 변호인단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죠. 여기 대해서는. 예, 어제 그렇게 밝혔는데요. 예.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런 기조를 밝히면서 제대로 나온 적이 없거든요. 아예 나온 적이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단이 예.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이 예고를 예고한 것을 보고 저는 이 말이 이제 적극 협조할 예정이 적극 아프실 예정으로 들려요. 이명희 현상인가? 환청처럼. 근데 이제 통상적인 휠체어를 타는 방법은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을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 보수 포토라인을 일종의 이제 주홍무시처럼 여기거든요. 보수적인 성향 유권자들이 포토라인에 섰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 아니냐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포토라인, 근데 휠체어를 타도 갈 수 있잖아요, 출석을. 포토라인에 안 쓰는 게 목적이라서, 그럼 휠체어는 아닌 것 같고, 저는 보다 좀 드라마틱하게 아프실 예정이 아닐까. 뭐 어떤 종류로 예상하시나요? 글쎄요. 갑자기 밤에 병원으로 가신다든가, 갑자기 의사들이 집으로 간다든가, 이게 다급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네, 검찰 또한 아프다라는 조원진 의원의 이야기를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바보는 아니니까요. 네. 근데 이제 통상적인 방법은 아닐 것이죠. 좀 더 드라마틱하게 아프실 예정이 아닐까 하는 그런 환청이 저는 들립니다. 자, 그리고 또 사실 변호사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검찰의 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아니,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추궁을 당하고 질문을 받고 대답을 강요받고 그런 걸 평생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네, 기자회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까요. 답변 조사를 안 예. 받으니까. 근데 이제 검찰은 실제 가서 이제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 보통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해명하면 다 검찰에 이해해 줄 거라는 착각을 일반인들도 많이 가지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더더욱 그럴 거라고 봐요, 전 대통령은. 더더욱이 검찰이 물어보면 아니 그건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설명할 공산이 큰데 그게 이제 덫이거든요. 덫.
근데 변호사는 옆에서 대신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옆에서 이 답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보면 하지 말라, 하라, 뭐 이런 조언을 할 수 있어도. 네, 상의 정도 할 수 있죠. 상의 정도 예. 할 수 있어도 대신 답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조서를 받으면 망할 가능성이 커요. 굉장히. 매우 높다. 그래서 변호인단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막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진술이 나중에 법정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아프실 것인가? 아니죠. 어떻게 아프실 예정인가? 아직 예정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검찰 조사를 피하는 게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법에 대한 수호 의지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것보다 본인 입으로 말하는 게 훨씬 더 불리해질 거라는 거죠. 네. 자, 어쨌든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할 거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적극적으로 아프실 예정으로 들리는 상황입니다, 현재. 다음 뉴스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어제도 계속해서 기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 7시 반에는요, 전속 미용사 자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시간 정도 있다가 떠났는데요. 그리고 30분 정도 있다가 김평우 변호사도 왔거든요. 그런데 정작 김평우 변호사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 없이 왔다라면서요. 출입을 거부당한 거죠. 왜냐하면 연락처를 모르거든요. 예, 본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먼저 연락하고 왔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김평우 변호사가 연락할 방법은 없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변호인단이 지난 현재 변호인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의 한 번도 못 만났다는데 오해한 겁니다. 네. 안 만납니다, 이분은 사람이. 짝사랑이죠. 이분의. 자,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청와대가 이제 비다 보니까 이런 제보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제보인데 박 전 대통령이 어렵습니까? 박 전 대통령이 즉시 청와대를 떠나지 않고 56시간인가요? 청와대에 네, 그렇죠. 머물렀던 이유가 사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또 최근에 그 밝혀지기로는 사저는 최순실 씨가 뭐 4년간 비어 있었다고 주장했었는데 최순실 씨가 그 구속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기 관리인이 계속 있었다고 해요. 네, 어제 한국일보가 그렇게 보도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4년간 비어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뭐 보일러 고장났다는 게 더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헌재가 그 인용 결정 파면한다 한 직후에 그 제가 제보 받기로는 비서실장을 포함한 복수의 비서진이 이제 그 결과를 보고를 하는데 청와대 떠나는 시점이나 뭐 이런 데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인수인계 할 때까지 하고 떠나겠다고 차기 대통령이 당선돼서 청와대 입성할 때까지 청와대 계속 있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 5월 9일까지 최대 5월 9일까지죠.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네. 관례상. 네. 본인이 탄핵됐다는 거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탄핵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겁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믿지 않을 텐데 박 전 대통령이 그랬다는 제보는 소스도 확실하지만 그분은 그럴 수 있는 거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좀 시간이 좀 걸린 것이다. 네. 떠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다음 수 전해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박 전 믿기지 대통령. 않죠. 네, 그래서 거기 계속 2달간 있다가 다음 대통령 오면 내가 이렇게 안내도 하고. 네. 오랜 기간 유년 기간도 지냈었고 그런 의미로 본인 집이라고 생각했죠. 네, 거기를 생각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그 탄핵 인용의 의미를 정확하게 법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계속해서 박 전 대통령 자택 앞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요. 친박단체 시위로 주변 초등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합니다. 자택 뒤편에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거기 후문을 폐쇄했다고 하고요. 또 안전에 유의하라면서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 다 해결될 문제예요. 네. 보통은 어제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주민 항의가 있고 그러면 주택가에서는 혹은 뭐 학교 근처에서는 불허할 수 있거든요. 허가제가 아니긴 하지만 못하게 할 수 있는데. 네, 금지 통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못하게 할 수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냥 두는 겁니다. 아침 밖에도.
그리고 실제로 세월호 집회와 관련해서요. 청와대 앞에서는 생활안전이라는 이유로 시위를 금지한 바가 있거든요. 경찰이 계속해서요.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실제로 주민들의 항의가 없다고 경찰에서는 그랬는데 실제로 또 주민들 항의했다고 하고요. 네, 탄원서도 곧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에요. 그 옆에서 친박 시위가 계속 있길 원하는 겁니다. 본인만 살고 싶은 거죠. 다음 뉴스는요? 네, 서울 남대문 경찰서가 한 뉴데일리 주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는 미디어오늘의 보도입니다. 지난 11일 중구 태평로 파출소 인근에서 휘발유통과 라이터를 들고 이 주필이 불을 지르겠다면서 경찰을 협박한 혐의인데요. 경찰이 밝히기로는 불을 지르겠다라는 위협이 있었고 이에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법적 처벌을 받을 분들이 이 친박 집회에 나왔던 분들 중에 많겠죠, 이제 앞으로. 네. 그 첫 번째로 이제 경찰서를 왜 방어하려고 그랬답니까? 네, 관련된 깃발 같은 것들을 가져갔다라면서요. 그것을 돌려달라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하긴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할복단도 모집했었어요. 네. 탄핵이 인용되면 같이 할복하자고 30cm 횟칼과 흰 장갑, 그리고 뭐 하여튼 준비물 해서 할복단을 모집했는데 오늘 아무도 안 하셨죠. 아무도 안 하셨는데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네.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각종 자료를 임의로 폐기했다라는 증언에 대해서 JTBC가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전직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건데요. 서면으로만 보고받고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보고서는 아예 시스템에 등록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초안이나 수정본은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기록물 양이 굉장히 적어졌고요.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생산 건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허드렛 문서도 등록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문서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예. 허드렛 문서까지. 왜냐면은 최소한 이명박 정부 수준은 돼야 되지 않냐. 너무 문서가 없지 않냐고 지적이 있자. 사실은 이게 중간 과정도 다 기록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뭐 초안이나 수정본을 등록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과정 전체를 등록해야 되는데. 네, 관련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가 3부에서 기록물에 관해서 전문가 얘기를 좀 들어볼 예정이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그래서 국가기록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을 시작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역시 이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이야기는 저희가 3부에서 전문가와 따로 인터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예, 특검이 삼성동 지배 구입 과정은 물론이고요. 이후에 자택 관리도 최순실 씨가 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순실 씨가 자신의 직원 문모 씨를 시켜서 자택 관리와 수리 등을 했었고 또 자택에 상주하는 관리인 급여도 최순실 씨가 줬다라는 겁니다. 경제 공동체이자 생활 공동체이자 이 자택에 최순실 씨도 자주 들었다 정도가 같이 살기도 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뭐 구입하는 거의. 과정에 주들을 다 관리하고 사실상 집주인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집주인이 예. 맞죠. 뭐 임선이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모친이 이 집을 돈을 주고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급하고 그 이외에 가재도구나 또는 뭐 관리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지갑을 안 가지고 다녔다고 하고 한 번도 물건을 스스로 산 적이 없다고 하고 어떤 기회나 나선 적이 없다고 하니까 생활 공동체가 맞죠. 이런 정황을 앞으로는 더더욱 많이 드러나겠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최순실 씨 형사재판 열렸습니다. 여기에 최순실 씨 측근인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가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의혹이 제기됐을 때 독일로 도피했던 최순실 씨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자신이 회장님, 한국 여론 상황이 매우 심각하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한국으로 돌아와서 수습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최순실 씨 대답이 이렇습니다. 저 위에서 그러는데 한국이 조금 정리되고 조용해지면 들어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최순실 씨가 저 위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일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해외 도피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최순실 씨 측근이에요. 그러니까 포스코 계열 광고사서 포레카가 여러 번 등장했었지만 최순실 씨가 인수하려고 했던 그러다가 실패한 그렇죠.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에 최순실 씨가 인사한 인물이죠. 이 인물이 이제 법정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기를. 그러니까 이분이 가까웠기 때문에 독일로 도피했던 최순실 씨를 만나서 생필품 현금 전달했는데. 네, 도피를 도운 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고 나서도 이렇게 돈을 전달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제 거기서 한 말인 거죠. 예. 근데 빨리 돌아와야 되겠다. 자기 생각에는. 그랬더니 이제 위에서 좀 피해 있으라고 한다. 그 최순실 씨가 위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밖에 생각나지 않았다고는 말도 했죠. 네네. 예. 그렇겠죠. 예. 이런 정황도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증언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프실 예정이라니까요. 또 최순실 씨 독일에 있을 때 박 전 대통령과 수차례 통화했다는 내용도 이미 네. 대포폰으로요. 157회. 예, 나와 이 있죠. 숫자는 왜 기억이 나는 예. 거죠? 127인가요? 예. 자, 이런 정황도 이제 드러나겠죠. 앞으로 추가적으로. 다음 뉴스는요? 네,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선 일정을 언급하지 않고 끝내버렸습니다. 현행법에서 정한 일정과 징검다리 연휴 등을 고려하면요. 대선일은 5월 9일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예측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선관위나 다른 기관들은 거기 맞춰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날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굳이 선거일 지정 미룰 필요가 없는데요. 네.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의 거취를 고민한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언제 나갈 건지 말할 건 안 나갈 건지를 정해야 이 발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저는 황교안 대행을 보고 있으면 이분은 굉장히 불세출이라고 하죠, 불세출. 불세출의 웨이터다. 네. 기다리는 사람. 네. 기다리기 달인이에요. 장학 퀴즈라고 했어요, 장학 퀴즈. 다른 사람들은 초반에 막 퀴즈를 맞추고 앞서 나가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많이 틀려가지고 다 탈락하고 문제 하나도 안 맞췄는데 가만히 있다가 얼떨결에 결승 나가는 상승이 있어요. 네. 나 가만히 있었는데 주변에서 다 떨어져 나갔네? 이런 황교안 총리를 보면 그런 케이스가 생각납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존재감이 제로였어요. 드라마틱한 운명의 네. 변화입니다. 근데 왜 가만 계속 있었는데 여권 후보 예를 들어서 김무성 전 대표도 나가 떨어지고 불출마하고 막 다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는 사이에 퀴즈를 하나도 안 맞췄는데 결승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금. 가만히 기다리게 다리는 거죠. 불세출의 웨이터. 결승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어쨌든 이분이 지지율이 두 자릿수가 나오다 보니까 출마 가능성이 높죠. 본인이 나오고 싶다 싶지 않다를 떠나서 당에서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퀴즈를 하나도 못 맞추고 결승에 진출하는 첫 번째 대선 후보 주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유당에서는 어떻게든 황교안 대행이 이제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속칭 황교안 특혜, 새치기 출마 가능한 경선룰을 만들어서요. 자유한국당의 다른 대선 주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쩔 수가 없죠. 다른 후보들은 1%가 안 되니까요. 제로도 나오는 분도 있다고 하던데.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제로는. 실수로도 누르고 하는데, 정말, 프로 웨이터의 승리랄까요? 자, 재밌는 현상, 이게 이제 지지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한국 정치사에서 이례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앞으로도 쭉 연구해 볼 만한 케이스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뉴스를 하나 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삼성이 감사원 인사 개입했다라는 SBS가 의혹을 보도했는데요. 네. 장충기 사장과 사정기 통화 내용입니다. 2015년 7월인데요. 감사원의 핵심 요직인 사무총장 인선과 관련해서 통화를 한 겁니다. 장충기 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친구가 사무총장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녹취 파일을 특검이 입수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지금 인사에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좀 다른 관점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왜냐면은, 삼성 관련은 통상적으로 그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던 정유라를 어떻게 지원했냐 관련해서 그게 핵심 축이고요. 특검에서 뭐가 나와도 그런 게 나왔거든요. 지금은 이제
SBS 보도에 따르면 녹취 파일의 내용도 정확하게 나온 거잖아요. SBS가 녹취 파일 내용을 안다는 건데 특검이 이런 내용까지 일부러 흘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관점에 이 뉴스가 흥미로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최근에 왜 삼성과 CJ가 네. 삼성 쪽에서는 CJ가 이제 이재용이 아니라 이건희 회장 예. 관련 동영상을 그쪽에서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뉴스를 터뜨리고 있잖아요. 네. 삼성과 CJ는 아시다시피 뭐랄까요 라이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동안은 삼성이 일방적으로 우세했지만 네.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지금 이 뉴스는 지금 저 국정농단의 골자하고는 좀 벗어난 얘기거든요. 네, 삼성이 힘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렇죠. 네. 이 녹취 파일을 특검이 아니라 CJ 쪽에서 어떻게 확보해 준 게 아닐까. 아니 저는 그냥 이게 관전 뉴스를 오래 보다 보면 이 뉴스가 뜬금없이 이 시점에 왜 나올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하면 뉴스를 바라보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저는 뉴스입니다. 이 내용보다도 더. 이 내용이야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삼성이 뭐 로비를 해왔던 게 하루 이틀의 일도 아니고 근데 이게 대단히 결정적인 게 아닌데 이런 제보가 왜 이루어졌을까? 어떤 의미로? 제보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분명한, 명백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후속 보도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기업 간에 지금 삼성과 CJ가 이 기회에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자, 시간이 다 됐나요? 제목 정도 하나 정도 읽고 가죠. 그냥. 예, 세월호가 다음 달 5일 정도면요.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는 뉴스입니다. 이거는 정권이 바뀔 듯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인양 작업을 본격적으로 한다는 건데요. 바뀔 듯 하니까 정말 나쁜 인양과 관련된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꼭 책임져야 될 겁니다. 아마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혜훈의 나라 걱정. 나라 걱정할 여유가 없는 분입니다, 요즘. 자, 바른정당의 이혜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탄핵 되는 순간에 결정문 읽을 때 앞부분에서 많이 떠셨죠? 앞부분에서 저는 별로 떨지는 않았어요. 왜 주로 이제 판사들 보면은 사형선고 내릴 사람 앞에는 앞에다가 대고 뭐 엄청 뭐 그렇죠, 이해한다, 그렇죠. 잘했다 뭐 이런 아셨군요. 얘기 네. 막 넣고 이제 마지막에 그렇다 하더라도 예.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저는 어디서 조금 놀랐냐면 예. 블랙리스트 이거는 탄핵 사유 아니다. 탄핵 사유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잖아요. 네. 그 부분에 깜짝 놀랐고 어머 이거 좀 흔들리는 거 아닌가 했었어요. 네. 그리고 세월호 부분에서도 예. 그래서 식은땀이 식은땀까지는 아닌데 좀 걱정되나 이러다가 이제 걱정되나? 이게 워낙 짧아 놓으니까 그 생각이 네. 얼마 안 가고 바로 이제 탄핵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바른정당은 살아났습니다. 바른정당은 사실 그 결정에 따라서는 당 해체하는 거였죠. 당 해체하는 거였잖아요. 네. 네, 다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 또 사표까지 써서 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당 해체도 얘기했고 실제 사퇴나 당 해체가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 입지는 거의 없어지는 거죠. 정치적으로 사망이죠. 네. 그렇게 죽다 살아나신 거예요. 네. 살아났는데 아직 다 살아날 있어요. 이제 살아나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살아나고 있는 중이죠. 완료형이 아니라. 어제 이제 워낙 큰 뉴스들이 많아서 이게 사실 바른정당 뉴스는 어떤 의미에서 크게 보도가 안 되는 게 다행이에요, 요즘. 지금 당 지지율이나 후보 지지율이 안 나와가지고 이 사건들이 크게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난리가 났었다면서요.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대표 두 분이 직접 격돌한 건 아니죠? 두 분은 직접 결돌하지는 않았고 네. 초반에는 김우성 의원이 계시다가 회의장에 예. 이 똑같은 주제로 회의를 한 3번 정도 했어요. 이미 일요일 날 한 번. 주제가 뭐였습니까? 김우성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거에 동의하냐 마냐. 그러니까 정봉
정병국 대표가 사표를 던졌는데 사표를 던졌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퇴진을 결정했다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둘 다 똑같은 얘기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망이 있었군요. 외부에서 인사를 영입하려는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고 비워둔 것은 이대로는 당이 안 되니 김무성 전 대표가 아예 비대위원장으로 당권을 장악하자. 이런 논의가 시작되던 거예요? 그 제가 사실 맞는 말씀인데 네.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자꾸 이제 이견을 달았던 거예요. 금요일 날 탄핵 선고가 있었잖아요. 예. 선고가 날 때까지는 저도 제가 사퇴를 해야 되는 줄을 몰랐어요. 근데 밥 먹고 들어와서 오후 2시가 되니까 정병국 대표가 사퇴를 발표했다고 속보가 떠요. 본인만 사퇴한 게 아니고 최고위원까지 다. 근데 당대표가 사실 자기만 사퇴했지만 예. 이거는 이제 집단지도 체제니까 예. 한 사람이 사퇴하면 나머지도 사퇴를 해야 말이 되는 거지. 예. 하나는 사퇴하고 나머지는 남아있는 게 이게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사퇴 당하신 거예요? 예, 사퇴 다 한 거죠. 아, 본인도 모르는 사이 사퇴 당했구나.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날 또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의총일 못 들어가고 뭘 다른 일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로 속보가 떠요. 네. 정병국 대표 사퇴. 그럼 저도 이제 사퇴 당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일정을 빨리 마무리하고 의총장으로 뛰쳐간 거예요. 네. 내가 아니 난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왜 사퇴하는지 이유라도 좀 알고 하자. 이유를 모른 채 예. 이미 사퇴 당한 예. 상태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 소위 지금 이제 김무성 우리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요 분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 우리가 이제 탄핵도 됐고 하니까 넓혀서 외연도 확대하고 통합을 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통합의 용광로가 돼야 되지 않냐. 그럼 우리가 자리를 비워놓고 누굴 오시라 그래야지. 우리는 빼곡히 다 자리 차지하고 줄 자리 하나도 없는데 오라 그러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통합을 위한 비움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아 그러면 나도 사퇴하겠다. 우린 네. 다 모셔야 되니까. 그리고 흔쾌히 사퇴를 하고 이제 기분 좋게 다 끝났어요. 네. 근데 바로 하루 지나고 나서 일요일 날 막 회의에 김무성 비대위원장을 추대해야 된다고 그냥 막 일사불란하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전에 당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러면 이거는 뭐 당하고 안 당하고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들 보시기에 우리가 뭐가 되냐. 통합을 위해 비운다 그래놓고 그 자리를 하루 만에 그러면은 외부 인사는 안 된다. 우리 그냥 내부 인사를 하겠다고 문 딱 닫아버리고 셔터 내려버리면 이거 안 되잖아요. 당내도 지금 바쁘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큰 줄기가 바른정당 내 김무성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있죠. 예. 일종의 호위무사가 몇 분 계시죠. 그 호위무사 중에 한 분이 저희 고정 출연자인 것 같기도 한데. 김성태 의원도 사실은 김무성계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소위 이런 말이 있어요. 우성태 자하경이라고. 그분한테 제가 내일 여쭤볼게요. 그쪽 입장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일단 자리를 비워놓고 비대위원 자리를 김무성 전 대표가 들어와서 당권을 확 쥐고 대선이니까 이게 흔들리지 않고 확 밀고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쪽에서 하는 거죠. 그중에서 막 욕설도 튀어나오고 그랬다면서 회의장에서. 하여튼 지금 뭐 무슨 욕설이 나왔습니까? 방송 금지 용어가 있는 것 같고 네. 야 인마 이런 건 나왔어요. 그거는 그걸 기준으로 강도가 조금 높은 단어도 있었어요. 그래요? XX. X로 신문에 쓴 걸로 봐서 저는 그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은데 아마 그 자리에 계셨죠? 예. 현장에 계셨네요, 그러면. 근데 뭐 18 이런 말은 안 들어가고요. 예. 18.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 어쨌든 정도까지는 아닌데 동료들끼리 야 인마보다는 조금 센 단어가 하나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하여튼 격정적으로. 네. 예. 그러면서 혹시 뭐 집기를 던진다든가 그런 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목되는 한 분이 마이크 두 개 꽂아서 던졌죠. 묶음으로. 예, 근데 다행히 이게 이제 선으로 연결돼 있어 놓으니까 네. 멀리 날아가질 못하고 바로 그 앞에 톡 떨어졌어요. 그거 묶인 거 보고 다 선수들인데. 그런가요? 알고 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흥분됐다? 근데 이제 제가 좀 그분들 크게 갈리는 선은 그러면 김무성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해야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비워두고 차라리 외부 사람을 끌어들이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통합을 위한 비움이라 그래놓고 하루 지나서 이렇게 하는 건 정말 국민 앞에 말이 안 되니 그건 그냥 두고. 근데 이분들 이제 주장이 왜 이제 비대위원장
한다고 주장하냐면 빅텐트 연대를 하는 통합의 전도사가 돼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일종의 영업상무 아니에요. 근데 발언 하려면 당도 마음대로 못 하는데. 그리고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려면은 뭐 계급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계급장을 붙여서 힘을 실어주자 이런 주장에 사실 그건 우리도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좋다 그 말에 일리가 있고 하니까 우리 비워뒀다는 비대위원 장만 있는 게 아니라 비대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한 10명쯤 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채워버리면 안 되니까 선대위원장이 사실 선거와 관련된 모든 일은 전권을 갖고 합니다. 그래서 선대위원장으로 모시자. 이랬으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얘기한 그 목적이 진짜 목적이었다면 선대위원장으로 오케이 그럼 잘 됐습니다 하고 회의가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선대위원장으로 모시자 했더니 막 거기서 선대위원장 더하기 비대위원장을 다 주고 전권을 다 안 주면 가만 안 있겠다 막 이런 가만 안 있겠다는 거는 또 탈당하나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일단 두 쪽을 막 나왔죠. 공격하세요. 이쪽은 내일 들을 거거든요, 방어. 그렇기 때문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간 뭐 공격이라기보다는 있었던 일을 그대로 중계해 드리는 거예요. 비대위원장과 선대위원장 사이 직책으로만 말하자면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정권을 줘야 내가 밖에 나가서 우리 당을 더 키우는 제3지대 혹은 뭐 그 김종인 전 대표 뭐 비패권 지대 굉장히 이상한 용어예요. 입에 안 붙는. 일단 명칭을 잘 선택했으셔야 되는데 입이 안 붙어가지고 반패권이 더 낫겠네요. 입에 붙기로는. 어쨌든 너무 어려워요. 네. 여하간 그런 제3지대를 구성하려면 그 사람들을 좀 긁어 모아서 의원을 확대하려면 내가 결정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인 거고. 근데 결정권을 행사할 필요가 꼭 있느냐. 선대위원장이면 선거에 관한 모든 문제는 전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정도. 그런데 그러면 핵심은 김무성 전 대표가 바른정당을 좌우지하는 게 옳으냐 아니냐의 문제네요. 오히려.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 본인이 계속 만약에 김무성 전 대표가 당권을 주게 되면 걱정되는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반대하는 분들. 몇몇 걱정하시는 분들은 김무성 대표 훌륭하다. 굉장히 희생도 많이 하고 또 본인이 공명성대하게 일을 처리하는 분이라 김무성 대표는 환영이다. 근데 이제 김무성 대표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워놓고 자기들이 최고위원 등등 비대위원이 최고위원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소위 당직을 거의 이제 싹쓸이 하겠다는 그 옆에 있는 호위무사들 때문에 걱정돼서 안 된다. 이게 주장이에요. 김성태 의원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뭐 누구라고 지목하긴 그렇지만. 두 분 붙어서 싸우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저희가 언제 한번 코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하간 그 쟁점이 뭔지는 알았어요. 쟁점이 뭔지 이해했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셨던 분으로 아프실 예정인 것 같죠? 아니 이제 그 주사를 많이 맞으셨을 때도 몸이 안 좋아서 주사 맞았다 그러셨잖아요. 예. 검찰 근데 소환에 이제 그 주사를 사저에 나오셔서 맞지도 못하시는데 아플 가능성이 있죠.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뭐 그 이유를 뭘로 말씀하시든. 그 이유가 아프실 예정이라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형사 소추에 대한 면책 특권이 없는 딴 게 분이다 없어요. 보니까 막을 방법이. 예, 뭐 건강상의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가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그렇죠. 네. 종목은 뭘까요? 종목이요? 지난번에 이제 보니까 뭐 불면증 등등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불면증으로 근데 안 나. 불면증이면 조사를 오래 받고 좋죠 뭐. 밤새 받을 수도 있고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이 소위 이제 그 친박 의원으로 분류되는 분들 이분들이 그 사저라고 하지 않고 자택이라고 하는 게 더 맞다고. 여러분들의 지적이 있어서 저도 그 저도 생각합니다. 사저가 뭔지 왜 사저라고 그러는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관저 반대가 사저죠. 예. 공관 사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냥 자기 개인 집을 사저라고 하니까. 아니 그 경우에는 현직에 있을 때 그렇죠. 공무원이 아니니까 사저가 아니네. 현직에 있을 때 관저 사저가 해당되는 말이지. 이제 현직에서 탄핵돼서 나오신 분이 왜 사저라는 말이? 자택. 예, 저도 굉장히 그 부분이 의아했어요. 그게 입에 붙어 썼는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자택이 맞아요. 맞습니다. 예. 자, 자택이라고 하고 그 자택 앞에 몰려갔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팔적이라고들 이름 붙이대요. 뭐 신종 팔적이라고. 근데 사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진영의 그 개개인들의 호불호는 떠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거나 보수 지지자를 직결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자택에 돌아가는 순간에. 많이 최대한 이빠이 하셨죠. 최대한, 네. 네. 자체적으로 설명하셨으니까. 네. 아니면 저는 사실 중간중간에 일본어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게 일본어인가요? 네, 제가, 일본어죠. 네. 네. 일본어 쓰는 거에 무식해서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 단어로만 그 뉘앙스가 살아나는 건 그 단어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이긴 해요, 제가. 사실 네, 저는 영어를 막 이빠이가 쓰면 제일 좀 여기 맞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느낌이 제일 오지 않아요? 다른 단어거든요. 예. 저는 다른 단어라고 슬리퍼하고 스트래퍼가 다른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물건도 다르고. 그래서 네. 방통위나 뭐 그 정확한 기관은 모르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제재를 하나요? 네, 기관 그건 뭐 저희 PD가 당하라고 하죠, 뭐. 네. 어쨌든 정정을 한번 해놓고 매우 하지만 어감상으로는 그 정도로 예. 제일 어감이 확 살지 않나요? 예. 근데 그 체질을 발휘한 그 퍼포먼스가 오로지 굉장히 소수로 찌그러든 친박 의원들 근데 그리고 뭐 사진 보니까 경찰은 무지 많고 사실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점점이 섞여 있고 몇 명 안 되던데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네. 이 보수 정치인 일반이 느꼈을 걸 궁금해요. 저는. 그러니까 친박 의원들은 어떻게 느꼈고 어떻게 절실하니까 자기들 살아야 되고 그리고 박사모 회원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리더였던 사람이 사실 거기서 뭐 승복의 메시지를 내면서 국민 여러분 뭐 이렇게 하면 보수 결집도 이루어질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날려버렸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보수 정치인들은 이렇게 날아가는구나 기회가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아니요, 저는 너무나 제가 옛날부터 예언을 했기 때문에 절대 승복 안 하실 거다. 네, 그런 제가 얘기 또 잘 아는 분들은 마치는 불상사가 생겨가지고 좀 속상하죠. 그래요? 근데 아니 승복 안 하실 거라고 봤고, 네, 당연히 그렇겠죠. 그다음에 이제 보수를 결집하려는 게 아니라 일부 극우, 수구, 본인들 세력만 지지층, 접수하는 건데 본인 세력만 소위 태극기로 대변되는 그 본인의 지지 세력만 결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실 것이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애초부터.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에도 골수 친박이 아닌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보기에는 좀 이렇게 아우르는 메시지를 내주면 보수 전체는 그걸 원하는데 네. 우리 박 전 대통령은 보수 전체가 목표가 아니고 일부 자기 태극기로 대변되는 자기 지지자가 목표니까. 알겠습니다. 전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봤어요. 그분이라면. 그분이라면. 네. 자, 어떻게 됩니까? 저기 황교안 대행은 나가는 거죠? 아니 이제 좀 지금 고민이 깊은 것 같아요. 두 가지 가능성이죠. 하나는 나가는 걸로 정해놓고 명분 쌓으려고 시간을 저렇게 질질 끌고 네.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든지 아니면 진짜 고민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나갈 생각이 전혀 없다면 왜 기일을 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기일 벌써. 정하는 게 뭐 복잡한 산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몇 초면 되는 건데.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예, 그냥 몇 말만 초만- 안 했을 뿐인데 예, 몇 초만 되는 건데 그걸 그렇게 굳이 안 하는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죠. 예, 그거 하나밖에 없죠. 근데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나올까요? 아니 근데 이게 조금 소위 자유당 안에 조금 네. 다른 흐름이 요새 감지가 돼요. 그래요? 과거에는 보면은 막 황교안으로 몰려갈 것 같은 그런 막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네. 아무래도 황교안 나오면은 이거는 안 되겠지? 황교안 나왔다가는 표가 안 나올 것 같다는 거죠. 그렇다고 다른 표 나오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홍준표로 상당히 돌면서 홍준표 띄우기를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분들도 있겠죠, 물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대세가 어느 쪽이냐. 이거죠. 옛날처럼 한교안 일사불란하게 거의 추대해주는 분위기가 지금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거의 한교안 추대 분위기였잖아요. 예. 근데 뭔가 추대 분위기가 아니고 또 우리 홍 지사님이 이 상당히 극단적인 발언 많이 하시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막 비수를 꽂는 발언을 많이 하시잖아요. 특기. 그렇게 되면 황 대행을 그냥 추대해주는 꽃가마 태워주는 걸 가만 계시겠어요? 절대 용납 못하죠. 그러면 이제 시끄러워지고 하니까 이제 황 대행이 그거를 계산해보는 거 아닌가?
아, 내가 그냥 추대가 돼서 꽃가마를 탈 수 있으면 못 이긴 척하고 소위 뭐 삼고초리에 응하는 정도로 나이스하게 모양 좋게 그냥 끝낼 수 있었는데 이제 한 사람이 막 와가지고 공격하면서 그것도 이제 공격하는데 특화된 분이죠. 네, 그렇죠. 네. 사실 공격 전문위원이죠. 그래요. 그분 공격은 아주 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분이 막 와서 이제 공격을 해대고 본인이 여러 가지 기스가 나고 근데 잘못하면 추대도 안 되고 이상하게 될까봐 본인이 굉장히 고민하시는 거 아닌가 이게 제 짐작이에요. 근데 그 세력의 판도가 본인이 그 의원님 느끼시기에는 황교안파가 얼마, 홍준표파가 얼마 이렇게 보십니까? 숫자는 예. 저기 홍준표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황교안이 왜냐하면 소위 말하면 찬에게 찬성한 사람도 한 30몇 명 있는 거고요. 네. 숫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잖아요. 네. 지금 삼성동 자택 앞에 가서 거의 뭐 해바라기를 하시는 분들은 한 자리 숫자 아니에요. 네, 7, 8분. 한 자리 숫자니까 그분들이 더 소수인데 네. 이 사람들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목소리가 언론에 많이 나오지는 않죠. 이 소위 말하면 한교안이 출마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예.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은 그건 뭐 뚜껑 열어봐야 알지 않겠나 싶을 정도인데 흐름은 어쨌든 황교안 대행에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거는 언론에는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제 얘기를 해보면 예. 사석에서 이제 밥자리 이런 데서 그런 말씀들을 좀 하세요. 그런 흐름이 있군요. 근데 이제 남의 당 걱정할 일이 아닌 게 지금. 물어보셔서 말씀드리는 거죠. 이걸 마지막에 여쭤보려고 그러다. 참 네. 기스도 일본어예요. 기스도 일본어요? 예. 제가 이 언어 사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그만큼 우리 그 생활에 들어와 있는 건데 흠은 딱히 기스라고 해야 흠집. 예, 그러니까 기스라고 해야 그게 대체되는 용어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이빠이는 제가 봐주시고요. 쓰레빠, 이빠이 이거는 예, 물건이 다르고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단어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기스는 정정하겠습니다. 흠집으로. 흠집으로. 예, 흠집으로 정정하고. 자, 왜 이렇게 안 오를까요? 우리요? 네. 오늘 발표되는 거 하나 우리 꽤 오르는 거 있어요. 아, 그래요?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의 지지율도 당의 지지율도 올랐고. 당의 지지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여론조사는 오늘 지금 엠바고가 아직 걸려 있는데 오늘 발표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수치는 정확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 전국적으로는 올랐고 TK 지역에서는 역전을 한 것을 넘어서서 이제 소위 자유당을 역전한 걸 넘어서서 4.5% 포인트로 이긴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후보는요? 후보도 조금 올라갔어요. 후보는 제가 퍼센트까지 기억 안 나는데. 두 사람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사람은 안 봤네요. 그 한 분이 성이 남이죠? 아이고, 어쩌면 좋아. 네. 어쨌든 조금씩 상승 그분께 추세다. 더 관심 가지겠습니다. 네, 상승 추세다. 네. 김종인 전 대표는 바른정당에 들어오지는 않는 거죠. 당에 안 들어오겠다고 선을 그으셨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러면 그분이 안 들어오면 도대체 제3지대라는 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당에 안 들어오고 대선 출마한다. 그러면 동시에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도 나온다. 그렇죠? 국민의당도 연대 대상이 된다고 하니 국민의당에서 손학규, 안철수 두 분 중에 한 분이 된다. 박주성 의원도 나온다고 했어요. 어쨌든 국민의당 한 사람, 바른정당 한 바른정당 사람. 한 사람, 밖에 이 당을 엎고 있지 않은 또. 김종인 전 대표 한 사람. 이 세 사람으로 어떻게 제3지대를 만들어서 후보 하나로 단일화하죠? 이제 과거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를 보면 그냥 합의만 되면 여론조사하면 하루나 이틀 만에 뚝딱 합의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원내 정당이고 기본적으로 당시에 국민통합 21도 그렇긴 하지만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그 여루당인가? 예.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이 그러면 그 안철수 전 대표가 1위를 못했어요. 그러면 국민의당 근데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런 연대 속에서 본인이 1위를 못했다고 해서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공식적으로 됐는데 경선을 거쳐서 관둔다는 것도 공당의 후보로서 그리고 바른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 후보로 관둔다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심지어 박원순의 당도의 단일화도 있었잖아요. 그거는 당 전체
국민들이 그런 걸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죠. 보수 진영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는지가 잘 그림이 안 그려서 안 된다는 말을 이전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 그 그림이. 근데 저는 만약에 이게 단일화가 성사가 되려면 단계적인 단일화가 제일 현실성이 높다. 각 당이 자기 후보를 먼저 선출을 하고 그 선출된 후보들 간의 합의 또는 이제 조율에 의해서 룰이 뭐가 되든 여론조사가 되건 뭐가 되든 공정한 룰에 의해서 단일화를 하는 거. 예를 들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먼저 하고 그중에 이제 김종인 후보하고 합하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이제 제가 이 소위 빅텐트에 열심히 뛰고 계시는 이제 원로 한 분을 뵀는데 그분은 그게 아니라 네. 몇 사람이 모여서 원칙을 얘기하고 나면 그냥 한 사람으로 추대하는 밀어주는 걸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추대의 주인공을 김종인 대표를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분이 김종인 전 대표 주변의 분이에요? 주변의 분은 아닌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원로. 하시더라고요. 예, 원로가. 여기서 원로라고 하면 윤여준 전 장관. 아니 뭐 전직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니까 원로라고 얘기할 만은 하죠. 아 그분이요? 예. 가장 최근에 전직이요? 아니 가장 이건 아니고 근데 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한간의 소문이 김종인 전 대표의 구상은 이렇게 막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 이런 단일화 이런 게 아니라 여론조사 분은 김종인 대표로 추대 그런 것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한간에 많은데 이 얘기와 이 두 얘기가 상당히 일맥상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추대해달라. 구상하고 있는 게 혹시 추대가 아닌가.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그건 현실적으로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당연하죠. 예. 그거를 누가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잖아요. 아니 뭐 후보 두 사람이 네. 룰을 합의하는데도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한 달 이상 그러니까요. 걸리고 오늘도 같은 보니까 당에서도. 국민의당 지금 또 야단이 났던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 사는 세상 얘기거든요. 당연해요. 선거 전에는 원래 네. 난리가 나게 돼 있고 지금 지지율이 높다고 하는 민주당 내에서도 그 후보들끼리 지지고 볶잖아요. 네. 다 있는 일인데 그걸 어떻게 갑자기 그냥 너는 다른 당에서 양보해. 네. 이 사람으로 추대해. 이게 누가 명령하며 그 명령을 누가 따르며. 바보죠. 그런 상상을 하면. 그래서 제가 전직 의장님까지 하셨는데 정말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신 게 아닌가? 전직 의장님은 그 김 아 누군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새누리당 출신 전직 의장님 말씀하시는 아 거죠? 그렇죠. 그건 네. 그렇죠. 예. 그러면 김 아니 몇 분이 계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들 쉽지 않습니다. 바른정당의 이혜원 의원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고요. 저는 김호준입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변호인단이 지난 헌재 변호인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의 한 번도 못 만났다는데 오해한 겁니다. 네. 안 만납니다. 이분은 사람을 잘. 짝사랑이죠. 이분의 자.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청와대가 이제 비다 보니까 이런 제보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제보인데 박 전 대통령 어렵습니까? 박 전 대통령이 즉시 청와대를 떠나지 않고 56시간인가요? 청와대에 네, 그렇죠. 머물렀던 이유가 이제 사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또 최근에 그 밝혀지기로는 사전은 최순실 씨가 4년간 비어 있었다고 주장했었는데 최순실 씨가 그 구속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기 관리인이 계속 있었다고 해요. 네, 어제 한국일보가 그렇게 네. 보도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4년간 비어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뭐 보일러 고장났다는 게 더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헌재가 그 인용 결정 파면한다 한 직후에 그 제가 제보 받기로는 비서실장을 포함한 복수의 비서진이 이제 그 결과를 보고를 하는데 청와대 떠나는 시점이나 뭐 이런 데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인수인계 할 때까지 하고 떠나겠다고 차기 대통령이 당선돼서 청와대 입성할 때까지 청와대 계속 있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 5월 9일까지 최대 5월 9일까지죠.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네. 관례상. 네. 본인이 탄핵됐다는 거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탄핵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겁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믿지 않을 텐데 박 전 대통령이 그랬다는 제보는 소스도 확실하지만 그분은 그럴 수 있는 거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좀 시간이 좀 걸린 것이다. 네. 떠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다음 주 전해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박 전 믿기지 대통령. 않죠? 네, 그래서 거기 계속 2달간 있다가 다음 대통령 오면 내가 이렇게 안내도 하고. 네. 오랜 기간, 유년 기간도 지냈었고 그런 의미로 본인 집이라고 생각했죠. 네, 거기를 생각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그 탄핵 인용의 의미를 정확하게 법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계속해서 박 전 대통령 자택 앞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요. 친박단체 시위로 주변 초등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합니다. 자택 뒤편에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거기 후문을 폐쇄했다고 하고요. 또 안전에 유의하라면서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 다 해결될 문제예요. 네. 보통은 어제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주민 항의가 있고 그러면 주택가에서는 혹은 뭐 학교 근처에서는 불허할 수 있거든요. 허가제가 아니긴 하지만 못하게 할 수 있는데. 네, 금지 통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못하게 할 수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냥 두는 겁니다. 친박계도. 그리고 실제로 세월호 집회와 관련해서요. 청와대 앞에서는 생활 안전이라는 이유로 시위를 금지한 바가 있거든요. 경찰이 계속해서요.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주민들의 항의가 없다고 경찰에서는 그랬는데 실제로 또 주민들 항의했다고 하고요. 네, 탄원서도 곧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에요. 옆에서 친박 시위가 계속 있길 원하는 겁니다. 본인만 살고 싶은 거죠. 다음 뉴스는요? 네, 서울 남대문 경찰서가 한 뉴데일리 주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는 미디어오늘의 보도입니다. 지난 11일 중구 태평로 파출소 인근에서 휘발유통과 라이터를 들고 이 주필이 불을 지르겠다면서 경찰을 협박한 혐의인데요. 경찰이 밝히기로는 불을 지르겠다라는 위협이 있었고 이에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법적 처벌을 받을 분들이 이 친박 집회에 나왔던 분들 중에 많겠죠, 이제 앞으로. 네. 첫 번째로 이제 경찰서를 왜 방어하려고 그랬답니까? 네, 관련된 깃발 같은 것들을 가져갔다라면서요. 그것을 돌려달라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하긴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할복단도 모집했었어요. 네, 탄핵 인용되면 같이 할복하자고 30cm 횟칼과 흰 장갑, 그리고 뭐 하여튼 준비물 해서 할복단을 모집했는데 물론 아무도 안 하셨죠. 아무도 안 하셨는데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네.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각종 자료를 임의로 폐기했다라는 증언에 대해서 JTBC가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전직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건데요. 서면으로만 보고받고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보고서는 아예 시스템에 등록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초안이나 수정본은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기록물 양이 굉장히 적어졌고요.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생산 건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허드렛 문서도 등록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문서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예. 허드렛 문서까지. 왜냐면은 최소한 이명박 정부 수준은 돼야 되지 않냐. 너무 문서가 없지 않냐고 지적이 있자. 사실은 이게 중간 과정도 다 기록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뭐 초안이나 수정본을 등록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과정 전체를 등록해야 되는데. 네, 관련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가 3부에서 기록물에 관해서 전문가 얘기를 좀 들어볼 예정이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그래서 국가기록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을 시작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역시 이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이야기는 저희가 3부에서 전문가와 따로 인터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예, 특검이 삼성동 지배 구입 과정은 물론이고요. 이후에 자택 관리도 최순실 씨가 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순실 씨가 자신의 직원 문모 씨를 시켜서 자택 관리와 수리 등을 했었고 또 자택에 상주하는 관리인 급여도 최순실 씨가 줬다라는 겁니다. 경제 공동체이자 생활 공동체이자 이 자택에 최순실 씨도 자주 들었다 정도가 같이 살기도 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뭐 구입하는 거의. 과정에 주들을 다 관리하고 사실상 집주인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집주인이 예. 맞죠. 뭐 임선이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모친이 이 집을 돈을 주고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급하고 그 이외에 가재도구나 또는 뭐 관리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지갑을 안 가지고 다녔다고 하고 한 번도 물건수로 산 적이 없다고 하고 어떤 기회나 나선 적이 없다고 하니까 생활 공동체가 맞죠. 이런 정황은 앞으로는 더더욱 많이 드러나겠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최순실 씨 형사재판 열렸습니다. 여기에 최순실 씨 측근인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가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의혹이 제기됐을 때 독일로 도피했던 최순실 씨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자신이 회장님, 한국 여론 상황이 매우 심각하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한국으로 돌아와서 수습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최순실 씨 대답이 이렇습니다. 저 위에서 그러는데 한국이 조금 정리되고 조용해지면 들어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최순실 씨가 저 위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일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해외 도피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최순실 씨 측근이에요. 그러니까 포스코 게일 광고사서 포레카가 여러 번 등장했었지만 최순실 씨가 인수하려고 했던 그러다가 실패한 그렇죠.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에 최순실 씨가 인사한 인물이죠. 이 인물이 이제 법정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기를, 그러니까 이분이 가까웠기 때문에 독일로 도피했던 최순실 씨를 만나서 생필품 현금 전달했는데. 네, 도피를 도운 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고 나서도 이렇게 돈을 전달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제 거기서 한 말인 거죠. 예. 근데 빨리 돌아와야 되겠다. 자기 생각에는. 그랬더니 이제 위에서 좀 피해 있으라고 한다. 그 최순실 씨가 위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밖에 생각나지 않았다고는 말도 했죠. 네네. 예. 그렇겠죠. 예. 이런 정황도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증언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프실 예정이라니까요. 또 최순실 씨 독일에 있을 때 박 전 대통령과 수차례 통화했다는 내용도 이미 네. 대포폰으로요. 157회. 예, 나와 이 있죠. 숫자는 왜 기억이 나는 예. 거죠? 127인가요? 예. 자, 이런 정황도 이제 드러나겠죠. 앞으로 추가적으로. 다음 뉴스는요? 네,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선 일정을 언급하지 않고 끝내버렸습니다. 현행법에서 정한 일정과 진검다리 연휴 등을 고려하면요. 대선일은 5월 9일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예측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선관위나 다른 기관들은 거기 맞춰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날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굳이 선거일 지정 미룰 필요가 없는데요. 네.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의 거취를 고민한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언제 나갈 건지 안 나갈 건지를 정해야 이 발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저는 황교안 김어준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사저로 돌아간 다음 날 면담을 한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거실이 추운데 보일러가 안 되는 것 같다. 몸이 안 좋으신 것 같다. 사저 수리를 급히 했다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수발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 가사돌봄 예산을 올해만 73.7%를 줄였고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 예산 역시 21.2%를 줄였으며 전국 6만 4천여 경로당의 냉난방비를 작년에는 310억, 올해는 300억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냉난방 안 되는 경로당이 죽겠습니까? 아니면 거실 수리만 하면 되는 사저가 죽겠습니까? 최순실과 경제공동체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강남 한복판에 사자만 실거래가가 50억 원을 호가하고 신고된 예금만 10억 대인 박 전 대통령이 거실이 추워서 아프다는 식의 이야기는 못 들어주겠네요. 곧 아프실 예정이란 예언을 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아프실 예정인 것 같다고 제가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건가요? 네. 자, 뉴스를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검찰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환 날짜를 통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총 13가지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처음 보는 뉴스에 뭐냐면 언제 소환을 언제 하겠다는
소환 통보를 예고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은 소환 통보를 하면 소환을 며칠 날 하겠다는 게 이제 거기 특정이 날짜가 나오죠. 나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소환 통보 자체가 예고인데 예고를 예고한 거예요. 예, 그렇죠. 소환 통보를 언제 하겠다고 미리 예고하는 거. 저는 이런 뉴스는 처음 봐요. 네. 변호인단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죠. 여기 대해서는. 예, 어제 그렇게 밝혔는데요. 예.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런 기조를 밝히면서 제대로 나온 적이 없거든요. 아예 나온 적이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단이 예.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이 예고를 예고한 것을 보고 저는 이 말이 이제 적극 협조할 예정이 적극 아프실 예정으로 들려요. 이명희 현상인가? 한청처럼. 근데 이제 통상적인 휠체어를 타는 방법은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을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 보수 포토라인을 일종의 이제 주홍무시처럼 여기거든요. 보수적인 성향 유권자들이 포토라인에 섰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 아니냐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포토라인, 근데 휠체어를 타도 포토 갈 수 있잖아요, 출석을. 포토라인에 안 쓰는 게 목적이라서, 그럼 휠체어는 아닌 것 같고, 저는 보다 좀 드라마틱하게 아프실 예정이 아닐까. 뭐 어떤 종류로 예상하시나요? 글쎄요. 갑자기 밤에 병원으로 가신다든가, 갑자기 의사들이 집으로 간다든가, 다급한, 이게 다급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네, 검찰 또한 아프다라는 조원진 의원의 이야기를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바보는 아니니까요. 네. 근데 이제 통상적인 방법은 아닐 것이죠. 좀 더 드라마틱하게 아프실 예정이 아닐까 하는 그런 환청이 저는 들립니다. 자, 그리고 또 사실 변호사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검찰의 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아니,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추궁을 당하고 질문을 받고 대답을 강요받고 그런 걸 평생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네, 기자회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까요. 답변 조사를 안 예. 받으니까. 근데 이제 검찰은 실제 가서 이제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 보통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해명하면 다 검찰에 이해해 줄 거라는 착각을 일반인들도 많이 가지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더더욱 그럴 거라고 봐요, 전 대통령은. 더더욱이 검찰이 물어보면, 아니, 그건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설명할 공산이 큰데, 그게 이제 덫이거든요, 덫. 근데 변호사는 옆에서 대신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옆에서 이 답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보면, 하지 말라, 하라, 뭐 이런 조언을 할 수 있어도, 네, 상의 정도 할 수 있죠. 상의 정도 예. 할 수 있어도, 대신 답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조서를 받으면 망할 가능성이 커요. 굉장히. 매우 높다. 그래서 변호인단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막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진술이 나중에 법정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아프실 것인가? 아니죠. 어떻게 아프실 예정인가? 아직 예정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검찰 조사를 피하는 게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법에 대한 수호 의지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것보다 본인 입으로 말하는 게 훨씬 더 불리해질 거라는 거죠. 네. 자, 어쨌든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할 거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적극적으로 아프실 예정으로 들리는 상황입니다, 현재. 다음 뉴스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어제도 계속해서 기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 7시 반에는요, 전속 미용사 자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시간 정도 있다가 떠났는데요. 그리고 30분 정도 있다가 김평우 변호사도 왔거든요. 그런데 정작 김평우 변호사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 없이 왔다라면서요. 출입을 거부당한 거죠. 왜냐하면 연락처를 모르거든요. 예, 본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먼저 연락하고 왔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김평우 변호사가 연락할 방법은 없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